광개토대왕은 고국량왕의 아들로 이름은 담덕이며 386년에 태자로 책봉되어 391년 고국량왕이 죽자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태자로 책봉된 이래 5년간 국정을 경험하며 대외 정세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고 있었고 고구려의 치욕스러운 현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직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외적으로는 한강 이북 대부분을 빼앗긴 상태였고 내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되는 중에 왕의 젊은 나이에 대한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강력했습니다. 371년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이후 고구려는 그저 힘을 비축할 뿐 뚜렷한 반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방은 백제에 흔들렸고 동남의 신라 역시 백제의 압박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서쪽의 후연은 요동의 패권을 넘보았고 북쪽의 거란과 비련은 국경을 넘어 백성들을 노예로 납치해가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면초가였던 고구려의 왕위에 앉은 이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왕 담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기 위해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무기를 정비하고 장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4만의 대군을 조직하여 가장 먼저 남쪽을 향해 출정했습니다. 그는 고국원왕의 피를 되갚겠다고 맹세했고 그 첫 대상은 백제였습니다. 가을 7월 고구려군은 국경을 넘어 백제의 방어선 10곳을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백제가 자랑하던 북방 요새들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고구려군의 기병은 돌풍처럼 성을 가로질렀으며 백제 군사는 거의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담덕의 군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던 고구려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눌러왔던 분노와 슬픔, 그 모든 것이 칼끝에 담겨 한꺼번에 터졌고 백제의 병사들은 그것이 고작 18세 왕의 군대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번 전투는 고구려가 잃었던 땅을 되찾는 전쟁이 아니라 백제가 잃어버린 균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9월 담덕은 곧바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능걸한 세력이 국경을 흔들며 고구려 백성들을 잡아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주저없이 출병을 결정하였습니다. 그가 보낸 부대 능거란을 급습하여 남녀 500명을 생포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거란의 노예가 되어 있던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구출해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이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어조차 잊어버린 이민족의 옷을 입은 백성이었지만 담덕은 말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고구려의 뿌리다. 전쟁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백성을 되찾는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해 10월 광개토대왕은 다시 칼을 꺼냈습니다. 목표는 관미성, 바다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이 성은 단단했습니다. 사면이 낭떠러지였고 해상 보급로를 타고 백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덕은 그것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7부대로 나누어 성의 동서남북을 포위하고 20일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횃불 아래 화살이 쏟아졌고 낮에는 바위 위로 투석과 쇠못이 난무했습니다. 백제군은 버텼지만 이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법과 기동력에 당황했고 침내 20일째 되는 날 북쪽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성 안으로 들이쳤고 적의 깃발은 찢겨졌습니다. 관미성은 고구려 손에 떨어졌고 백제는 더는 북방을 자신들의 땅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위 첫해 담덕은 자신의 왕권을 무력으로 증명했고 고구려의 부흥을 오로지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한 해의 남쪽으로는 백제의 십성을 무너뜨리고 관미성을 빼앗았으며 북쪽으로는 거란의 노략을 막고 피랍된 백성을 되찾았고 이처럼 그는 전쟁을 복수로 시작하여 복수를 넘은 정의로 바꾸어갔습니다. 고구려는 이해부터 다시 싸우는 나라가 되었고 담덕이라는 이름은 고구려라는 두 글자에 새롭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392년 광개토대왕의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백제가 관미성을 빼앗긴 뒤에도 그 기세를 꺾을 생각이 없다는 첩보가 연이어 도착했고 담덕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제가 아직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더 깊은 곳까지 칼을 찔러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392년 봄 그는 다시 남쪽으로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기습이 아닌 본격적인 침공이었고 그 선두의 선장수들은 하나같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번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담덕은 대답했습니다. 백제가 무릎 꿇을 때까지. 이해 여름 광개토대왕은 두 번째 남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그는 5만의 대군을 3개 방면으로 나누어 백제 북부의 주요 방어선들을 동시에 공격하게 했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백제가 아직 복구하지 못한 관미성 방면으로 다시 압박하여 고구려의 위협이 계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 둘째, 새로운 전선을 열어 백제의 병력을 분산시킬 것. 셋째, 가야 외 연합의 움직임을 차단하여 백제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것. 이 작전은 가히 선멸전이었습니다. 백제 북방의 요충지였던 중령 방면의 10여 성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고구려의 기병대는 성벽 아래를 돌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성 안에 남아있던 병사와 주민의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특히 이 전투에서는 고구려가 새롭게 개편한 중기병대 일명 개마무사가 처음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철제 투구와 판금으로 무장한 기병대는 백제군이 본 적 없는 전력이었고
그들은 전방에서 방패를 들고 밀어붙이는 백제군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말발굽 소리만으로도 성이 사기가 무너질 만큼 고구려의 군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단지 영토를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전선을 넓히며 백제가 고구려에 저항할 수 없다는 인식 자체를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백제의 수급 노선과 조달 거점을 차례로 압박했고 병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평야지대에서 백제 군의 동선을 제한해 고립을 유도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포로가 된 병사와 주민만 수천 명에 이르렀고 백제는 다시 항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392년 말까지 백제 북부를 사실상 장악했고 한강 북쪽 대부분이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수도 한성을 지키기 위해 전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지만 더 큰 전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담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미성 전투 이후 처음으로 남쪽에서 장기 주둔하며 백제가 항복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백제의 자존심은 두 번째로 꺾였습니다. 371년 고국원왕을 죽인 그 창끝은 이제 자신들을 겨누는 고구려의 칼날로 돌아왔고 광개토 대왕의 이름은 점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백제 남부성들까지 전해졌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덕은 그 전쟁을 끝내는 방식이 백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백제가 스스로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393년, 392년의 대침공 이후 광개토 대왕은 일시적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후퇴도 방관도 아니었습니다. 393년은 겉으로는 전쟁이 잠잠했던 시기였지만 고구려 내부에선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담덕은 전쟁을 멈추는 대신 전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우선 그는 평양의 9개의 절을 창건하였습니다. 불교는 이미 부왕소수리망 시절부터 수용되었지만 아직까지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불교를 국가 이념의 한 축으로 삼아 본격적인 불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신성화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해 나라가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백성의 충성과 병사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종교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백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전선이 확장되고 남방 점령지가 많아질수록 백제는 기회를 엿보았고 393년 가을 8월경 백제군 일부가 고구려 남방 방어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전쟁은 아니었지만 담덕은 즉시 군을 보내 이를 격퇴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지만 남방 요충지에 소규모 군단 주둔지를 다수 배치해 백제가 다시는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 체계를 세웠습니다. 393년은 겉보기엔 전투가 적었던 해지만 사실은 고구려의 전쟁 지속 체계가 완성된 해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전쟁이 끝나지 않음을 준비했습니다. 평양에 사찰을 세우고 군사 주둔지를 보완하고 백성들에게 고구려가 신의 가호 아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더 큰 전쟁을 위한 조용한 숨고르기였고 백제가 더는 반격할 틈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냉정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394년 백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93년 광개토 대왕이 잠시 군사를 거두고 불교 진흥과 방어선 정비에 집중하던 사이 백제는 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394년 여름부터 징후가 보였고 가을 7월 마침내 백제는 국경을 넘어 고구려 남방 방어선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연달아 무너졌던 성들의 전선을 되찾고 고구려의 침공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이전의 고구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군은 개마무사를 중심으로 한철기 기병대 체제를 더욱 정비했고 전선 운영에서 완전한 상비군 체제로 전환된 상황이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직접 5,000명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백제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교전이 아닌 속도와 지략, 기동전의 대결이었습니다. 전투는 지금의 충청 북부로 추정되는 평야지대에서 벌어졌고 백제군은 2만여 병력으로 방어진을 펼쳤으나 고구려 기병대는 거침없이 좌우 측면을 타격하며 포위 전술로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기병들은 창 대신 단도와 활을 사용해 기동 속도를 높였고 백제군의 후방 보급선을 끊어 고립시키는 전법을 썼습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백제군은 주력을 잃고 야밤에 달아났고 고구려는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담덕은 전리품이 아니라 전장에 남은 공포를 백제군의 기억 속에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8월 광개토 대왕은 전선을 다시 점검하며 남방 지역에 7개의 성을 새로 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진격로를 완전히 끊는 전선 고착 전략이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백제의 북방 진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되었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대침공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394년은 광개토 대왕이 다시금 고구려가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해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 고구려는 선제 공격뿐 아니라 방어에서도 압도적이었고 백제는 점점 더 외부 동맹, 외, 가야 등을 의지하게 되는 국면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담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쟁이야말로 백제가 완전히 무릎 꿇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것을. 395년 백제는 연속된 패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침공으로 북방 요새와 주요 성들을 빼앗겼지만 백제는 여전히 한성을 중심으로 한강 이남을 장악하고 있었고 군사력 또한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지키려 할 때 그것마저 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폐수, 지금의 청천강 혹은 대동강 유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양국의 운명을 건 총력전이었습니다. 백제는 3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였고 고구려는 그에 맞서 주력 기병과 보병을 포함한 대군을 편성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직접 병력을 지휘하며 전투 전날까지 정찰을 거듭했고 전장은 사방이 언덕과 강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야였습니다. 그는 이 지형이 기병이 활약하기에 최적이라고 판단했고 주공을 기병대에 맡긴 상태에서 백제군을 물가 쪽으로 유도하는 유인 포위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전투의 날, 해가 뜨자 고구려군은 중앙과 좌익을 약하게 배치하고 일부러 후퇴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백제군은 기회를 잡았다고 믿고 그들을 추격했고 바로 그때 강 건너 언덕 뒤에 매복한 고구려 기병 3천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측면을 타격당한 백제군은 패닉에 빠졌고 병사들은 강에 빠지고 말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광개토대왕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정면에서 밀고 들어오며 백제군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전투는 반나절 만에 끝났고 백제는 8천여 명의 병력을 사로잡히거나 참수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일부 장수들은 투항했고 생존자들은 대부분 흩어져 퇴각하며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패수 전투의 승리로 고구려는 백제의 마지막 반격 가능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이후 고구려는 이 여세를 몰아 백제 북부 일대의 군사거점을 보강하고 지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망과 통신망을 정비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구려의 한강 이북 완전 장악은 확고해졌고 백제는 더 이상 전면전을 감행할 수 없게 됩니다. 395년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해가 아니라 백제의 군사전략 자체가 붕괴된 해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싸움만 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전을 주도하고 전장을 지형으로 읽으며 적의 자만을 무기로 삼을 줄 아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수 전투는 바로 그런 담덕의 전술이 가장 극적으로 빛났던 전장이었습니다. 396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395년 패수 전투에서 백제군 주력이 무너진 이후 백제는 본국 방어선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바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고 백제가 자존심으로 버티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96년 봄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정복이 아니라 항복을 받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백제의 심장부, 수도 한성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친히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주력군은 정예 보병과 개마무사로 구성된 기병대, 공성병기 부대를 포함한 5만 규모로 추정되며 군은 남하하면서 전략 거점을 점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백제를 압박했습니다. 이 원정은 단순한 급습이 아니었습니다. 각성을 점령할 때마다 그곳에 주둔군을 남기고 군량을 확보하며 테러를 완벽히 방비하면서 한성으로 진격하는 점진적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백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 아시는 고구려가 정말 수도까지 쳐들어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 믿음은 금세 배신당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성남 일대의 주요 방어 거점들을 초토화하며 도성 외곽까지 도달했고 한성은 완전히 포위당한 채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항복을 권유하는 사신을 3차례 보내며 더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이제 무릎 꿇을 시간이라 전했습니다. 백제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백제왕 아시는 항복을 선언하고 사신을 보내 고구려군의 진입을 허용했으며 조공과 인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항복은 단지 일시적 복속이 아니라 국가적 굴복이었습니다. 백제는 58성 700촌을 고구려에 넘겼고 왕족과 대신 10명을 인질로 보냈으며 백제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한성에서의 승리 후 더는 군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은 성을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마음을 꺾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한성 외곽을 정비한 뒤 후퇴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전쟁의 마무리였습니다. 칼을 겨누고 항복을 받아내고 그 칼을 다시 집어넣고 돌아가는 절제된 힘. 백제는 무너졌고 신라는 고구려를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세력으로 보지 않았으며 고구려는 삼국 중 가장 먼저 타국의 수도를 점령한 유일한 국가로서 진정한 패권국가로 떠올랐습니다. 396년 이해는 고구려가 단순한 북방 강국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까지 지배하는 제국의 길을 연해였습니다. 담덕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전사나 왕이 아닌 정복자, 제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397년 한성을 함락한 뒤 광개토대왕은 즉시 백제를 속국으로 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부 일대의 잔존한 백제 저항 세력을 정리하고 각 성마다 장군과 병력을 주둔시키며 실질적인 행정 군사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백제의 외교망을 차단하고 그들의 조공 시스템을 고구려에 종속시키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와 가야 세력과 접촉을 늘리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남부에서 고구려의 존재감이 커지자 신라 역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 시기를 고구려 내정 정비의 골든타임으로 삼았습니다. 각지의 성곽을 수축하고 군사도로를 재정비했으며 국경 지역의 수송 체계를 통합해 남방에서 장기전을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99년 드디어 신라로부터 긴급한 조청이 도착했습니다. 왜가 신라를 침공하고 있으며 백제와 가야의 세력이 이들과 연합하여 우리 국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고구려의 신하로 조공을 바치고자 하오니 원병을 보내주십시오. 광개토 대왕은 이를 단순한 외교 요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외의 세력 확장은 해상로의 통제권을 위협하고 백제가 고구려의 반기를 들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었기에 그는 이를 철저히 전략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한반도 남부 전체를 바꿔놓을 전쟁을 준비합니다. 400년 고구려가 움직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직접 병력을 편성하여 보병과 기병 5만의 대군을 신라 방면으로 파병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역사상 최초로 한강 이남, 낙동강 유역까지 대규모 군을 진격시킨 사건이었고 한반도 전역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신라왕 뇌물마립가는 군대를 받아들이며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했고 신라는 명목상 고구려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곧바로 남거성 일대에서 외 백제 가야 연합군과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고구려 외 전쟁이 아니라 삼국 및 외세 간의 최대 연합 전투였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지금의 김해대구 일대 평야지대로 추정되며 왜군은 해상으로 상륙해 신라 내륙 깊숙이 진입해 있었고 가야는 이들과 결합해 동쪽 성곽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은 기병을 전진 배치하고 보병은 고지대를 점령해 궁사로 압박하며 양익 포위 전술을 사용해 왜군을 고립시켰습니다. 이어 신라군과 합류한 고구려군은 종발성까지 진격하며 왜를 남해안으로 밀어냈고 도망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해 해상 퇴강로까지 장악했습니다. 전투는 단숨에 고구려의 승리로 끝났고 왜군은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은 채 바다 건너로 도망쳤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고구려는 단순히 신라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부의 패권국으로 떠올랐고 백제는 다시금 복속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가야는 독자 노선을 포기하고 사실상 고구려의 외교망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왜는 이후 수십 년간 한반도 본토에 다시는 병력을 파병하지 못했고 일본 열도 내에서는 고구려군에 의해 괴멸당한 이 전투가 오래도록 이손패전으로 기록되며 전쟁 회피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0년 이에는 광개토 대왕이 단순히 국경 방어선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고구려의 군사력을 각인시킨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담덕은 이제 북쪽의 패자도 동쪽의 강자도 아닌 사만 전체를 흔드는 제국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401년 남쪽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광개토 대왕은 다시 북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401년 이후 그는 거란, 비려, 숙신 등 요동과 만주의 주변 유목 민족들을 정복하거나 복속시키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들은 고구려를 노략질하고 국경을 넘어 백성들을 납치하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고구려가 사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군은 소규모 기동군을 편성하여 각 부족의 거점을 차례로 타격했고 사로잡은 포로들과 탈환된 백성 수는 수천에 이르렀으며 말소, 양과 같은 가축 수만도 수십만 마리가 전리품으로 고구려 궁궐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닌 경제적 정복이었으며 담덕은 정복한 부족들에게 조공을 명하고 각 부족 대표자들에게 고구려식 자기를 내려 왕 아래의 왕국으로 흡수해갔습니다. 고구려는 더는 국경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담덕에게 중요한 건 강과 산이 아니라 고구려의 이름이 닿는 곳이 국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404년 광개토 대왕은 이해에 다시 서방, 즉 후연과 북연으로 전장을 옮겼습니다. 402년 후연이 고구려 조공사절의 예를 문제 삼으며 신성과 남소 두 성을 공격했던 사건 이후 고구려는 반드시 후연을 응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담덕은 이 시기에 모용선비계 국가들 간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고 그것을 이용해 본격적인 서방 공세를 단행합니다. 404년 겨울 11월 그는 직접 군을 일으켜 후연을 침공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숙군성을 포위하였고 이에 후연 평주자사 모용기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어서 고구려는 유화 동쪽 일대의 후연 성들을 차례로 공격했고 모용 선비계 내부에서도 고구려를 두려워한 일부 세력은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조공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는 과거 고구려가 잃었던 요동고토였고 담덕은 이 전쟁을 통해 다시금 그 땅을 수복하며 고국원왕 이후 잃어버렸던 고토를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404년은 또 하나의 상징적 승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 해의 남쪽 외, 북쪽 숙신, 서쪽 후연 모두를 동시에 압박한 해였고 이는 사실상 3면 전방위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례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이듬해 연나라 왕 모용이가 요동성을 재침공하려 하자 미리 방어선을 보강하여 끝내 성을 지켜냈고, 후연군은 수천 리를 진군하다가 병력과 말이 얼어 죽으며 처참히 철수하게 됩니다. 이 시기 담덕은 단순한 정복군주를 넘어 전략가, 외교가, 조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각 지역마다 성을 쌓고 관리를 파견하며 단순히 점령이 아닌 통치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405년 후연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를 장악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광개토 대왕에게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 삼아 재차 공격에 나섰습니다. 연왕 모용이는 요동성을 향해 친히 병력을 이끌고 출병하였고, 성이 거의 함락될 듯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용이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에 먼저 오르지 마라. 내가 황후와 함께 가마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 치명적인 자만이 고구려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즉각 평양에서 구원병을 출병시켰고, 요동성 내부의 수비군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용이의 군은 끝내 성을 뚫지 못했고 계획이 틀어지자 허무하게 철수했습니다. 이 전투는 고구려가 더 이상 요동 방면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고국원왕 이후 줄곧 되찾고자 했던 요동의 군사적 상징적 요충지를 광개토 대왕은 끝끝내 지켜냈고, 후연은 이후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406년 7월 가뭄과 메뚜기 떼가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내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군량 창고를 열고 백성들을 구휼했으며, 이 시기부터 국가 주도의 곡창지대 정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동시에 12월에는 후연의 모용이가 거란을 치러 형북에 이르렀다가 병력을 돌려 고구려를 습격하려 했지만 3천여 리의 장거리 진군의 병사들은 지쳤고 얼어 죽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목저성 공성에 실패하고 패주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단 한 발의 화살도 쓰지 않고 적을 피로와 추위로 꺾었습니다. 그는 전쟁은 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다. 계절도 병사다. 라고 말하며 주변 장수들에게 판단의 여유와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407년 담덕은 다시 궁궐을 정비하고 수리했습니다. 전쟁만으로 제국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미 남방의 신라, 백제를 압도했고 동쪽의 숙신과 북방 유목 세력까지 조공체계로 묶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지와 관리였습니다. 그는 고구려 각지의 도로망과 통신체계를 정비하고 병력 교대를 위한 순환 주둔 시스템을 도입해 먼 변경도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복이 아닌 통치의 기술이 이 시기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408년 봄 3월 담덕은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엽니다. 북연의 왕 모용운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 두 나라는 같은 선조를 가진 종족이다 라며 우호를 요청합니다. 북연 또한 후연의 몰락 속에서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신 이발을 보내 답례하였습니다. 이는 후연을 사실상 붕괴시킨 이후 고구려가 연나라 계열 국가들을 조정하고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담덕은 외교에서도 무력이 아닌 혈통과 명분을 앞세워 정복자의 위험 위에 제왕의 품격을 더 씌우고 있었습니다. 409년 광개토 대왕은 이해 4월 아들 거련을 왕태자로 삼습니다. 훗날 장수왕이 될 이 인물은 이미 여러 전투를 통해 전장의 기술을 익히고 있었고 담덕은 이때부터 계승 준비와 왕권의 지속성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가을 7월 그는 동쪽 변경의 독산을 포함한 6개의 성을 새롭게 축조하고 평양 지역의 주민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이는 국경선 외곽에서의 직접 통치 실현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고 정복지를 단순한 점령지가 아닌 고구려의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광개토 대왕은 남방을 순행하며 행정과 조세 체계를 점검했고 각 지역의 호구수를 다시 정리하여 조공과 병력 징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409년 이 해는 담덕이 정복에서 통치로 본격 전환한 첫 해였고 동시에 왕권의 세습 안정과 국경의 구조화가 함께 이뤄진 말 그대로 고구려 제국이 완성되어가는 해였습니다. 410년 광개토 대왕은 마지막 정복의 칼날을 동부여로 돌렸습니다. 동부여는 부여족의 원류로 고구려와 혈통적 뿌리를 공유하였지만 오랫동안 고구려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며 숙신과 결탁하여 고구려 동북 변경을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담덕은 이들을 더 이상 묵고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출병을 명하고 동북 변경 3만 대군을 정비해 동부여로 향했습니다. 전투는 지금의 지린성 동부 산악지대에서 전개되었고 지형은 험난했지만 고구려군은 이미 수차례 숙신과의 전투를 통해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동부여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담덕의 고구려군은 거점 성들을 하나씩 포위하고 강제 항복 또는 선멸의 두 가지 선택만을 남겼습니다. 주요 귀족 5부는 도망치려 했으나 포위망에 걸려 투항했고 동부여 왕은 항복을 선언하며 조공을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부여 계통의 마지막 독립 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만주 동북부 전역은 고구려의 깃발 아래 통일되었습니다. 담덕은 그 땅에 성을 세우고 병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땅은 칼로 지킨 땅이 아니라 피로 돌려받은 땅이라 말하며 주민들에게 고구려의 법과 곡식을 내려주었습니다.
고구려는 그렇게 다시 한번 점령자가 아니라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411년 광개토 대왕은 이제 전쟁 대신 관리와 유산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얻은 모든 영토의 성도로 창고, 조세체계를 정비하였고 각 지역마다 대가나 파견 관리를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종묘와 국사를 수리하고 병력과 호구수를 정리하며 고구려 전역에 걸쳐 하나의 제국이 안정된 행정 구조를 갖추도록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사실상 만주 전역과 한반도 중부 이북 전체, 그리고 신라와 백제를 위성국 수준으로 통제하며 동북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본 열도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으며 외는 이후 오랫동안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고 백제는 독자적인 외교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413년 담덕 광개토 대왕은 3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고되지 않았고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결코 혼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거련이 즉위하여 훗날 장수왕이 되었고 고구려는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깊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의 시호는 광개토 경평한 오태왕. 그 이름처럼 그는 땅을 넓히고 국경을 평정하고 백성에게 편안함을 주었으며 그의 무덤은 장수왕 2년인 414년에 완공되어 무덤 앞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광개토 대왕 능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왕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 나라를 평정하셨으며 영토를 크게 열어 사방을 진무하셨다. 그는 단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넓힌 자였고 나라를 하나로 만든 자였으며 제국을 이룬 군주였습니다. 광개토 대왕은 검으로 시작해 제국으로 완성된 군주였습니다. 22년간 64회의 전쟁, 한 해 평균 3회의 원정, 그가 발을 디딘 곳은 모두 고구려의 땅이 되었고 그가 깃발을 꽂은 곳은 모두 조공국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무릎 꿇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를 요청했고 외는 바다 건너로 도망쳤으며 말갈과 숙신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요동은 다시 고구려의 것이 되었고 만주 전역은 제국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일은 아들 거련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개토 대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검을 내려놓고 제국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루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제국의 천도와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칼을 이어받은 이는 그의 아들 장수왕입니다.